안녕하세요. 정화음악당 연구실장 한경자입니다. 오늘 정화음악당에서는 송년을 맞이해서 송년 강좌를 진행합니다. 송년 강좌에 앞서서 지난 2시에 정화음악당 총회를 줌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별하게 송년 특강을 이기백 선생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되새겨보는 고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강을 진행해 주십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코로나 시대에 되새겨보는 고전의 지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코로나 대처 능력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사재기도 없고 패닉도 없었고요. 도시 봉쇄나 이동 금지령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를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큰 모델이 되고 있죠. K 방역의 어떤 특징적인 여러 측면들도 있는데 일일이 세세하게 그걸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 크게 주목받고 있는 덕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자, 근데 한국이라는 사회는 상당히 역동적인 사회인 것 같습니다. 역동적이고 오늘날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사실 주목을 받을 만한 여러 측면들이 있죠. 놀라운 정치 민주화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죠. 촛불 집회에서 탄핵을 그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든가 하여튼 한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고요.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게 아닌가 하고 주목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선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빼고 6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7개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대처는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우리는 주목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언제 선진국을 따라가냐 싶었는데 어느새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대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선진국 문턱을 훌쩍 넘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 삶은 더 행복해졌느냐 하는 물음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 현실은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라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6년째 자살률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상당히 안타깝죠. 그리고 아주 또 불평등한 나라라는 거죠. 아주 불평등한 나라예요. 토지의 90% 정도가 상위 10%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조사도 얼마 전에 봤었는데요. 아주 불평등한 나라고 노동자 사망률이 1위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말이 신경 써야 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잘 대처하는 것은 아까도 운을 띄웠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많이 주목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책임이 있다는 정신이 한국 DNA다 라는 얘기도 하네요. 한국이 DNA다. K방역의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한국이 DNA다. 그래서 마스크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샌델 교수가 수차례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한국 쪽하고. 근데 그 중에서 넓은 의미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인 결속력에 의해서 결정력이 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에 비해 한국이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거둔 이유 중 하나는
넓은 의미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력에 있었다라고 진단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진단도 했죠. 시민들의 협력이 한국에는 많았다고 한다고 하면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과 서로에 대한 책임감, 공공선의 추구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면에서 한국의 성공으로부터 배울 사례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성공 사례가 글로벌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보여줍니다. 예. 이렇게 지금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많은 석학들이라든가 분들이 분석하는 이유 중에서 K방역의 특징적인 측면들이 있죠. 그 신속하게 많은 검사를 한다든가 여러 있는데 방역 매뉴얼이 있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이 공동체 의식을 크게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얘기,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입장을 공동체주의라고 하는데요. 20세기 후반 들어서 개인주의에 반대하여 공동체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공동체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중세까지 공동체주의가 지배적인 흐름이었었는데요. 그의 근세 이후에 자유주의 내지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정치 사상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1980년도 후반부터 공동체주의가 재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정신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주의의 선두주자들은 맥킨타이어, 마이클 샌델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그 마이클 윈저, 찰스 테일러 등이 바로 공동체주의의 주요 선구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주의의 원조라고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마이클 샌델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마이클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이런 공동체주의가 다시 부활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더 거듭 파고 들어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로서 플라톤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요. 플라톤은 또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고 소크라테스까지 다 이 공동체주의적인 사상이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라는 말 대신에 그냥 자유주의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혹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이렇게 대비를 하곤 합니다. 근데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다면 공동체주의는 연대 의무나 공공선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오해를 하나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입장이고 공동체주의는 착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긴 해요. 근데 그건 너무 좀 소박한 생각인 것 같아요. 자유주의는 과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보면 남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잖아요.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그렇죠?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라든가 사상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는 그 단서가 있는 거죠.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만일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그 피해가 자신에게만 돌아온다면 마스크 착용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알아서 할 문제로 돌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마스크 착용을 안 함을 통해서 남에게 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심하면 남의 생명을 앗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존 스튜어트 밀의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이런 단서에 따르면은 마스크 착용은 오늘날 같이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충분히 자유주의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자유주의자 중에서도 예측 불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사람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큰 줄기에서는 자유주의자들도 마스크 착용을 사실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같은 입장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이야기해두고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흥미로운 얘기지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뭐 그런 다른 것도 있었죠. 예.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이제 직접 더 들어가서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해서. 오늘 우리 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게 공동체 의식이고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일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은 코로나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좀 더 시민들의 더 행복한 삶 내지 좋은 나라 실현을 위해서는 공동체주의가 더 필요하고 더 맞는 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 드러내 보일 예정입니다. 자,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 입장의 선구적인 입장으로 로크니, 칸트, 뭐 로스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크는 합법정부는 합의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로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다. 이게 바로 개인주의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인간관입니다. 인간관.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다. 아버지 권위나 왕의 권력에 구속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죠? 모든 권위를 부정해요. 내가 합의한 것에 이외에는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고 우리는 선천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상태에 있어 타인의 정치 권력에 구속될 수 없다. 그렇죠? 이 상태를 벗어나 타인의 정치 권력에 구속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여기서 하여튼 주목해야 될 건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다. 이라는 게 근세 이후의 인간관, 개인주의적인 인간관이라는 거죠. 이런 인간관은 칸트에 의해서는 좀 더 강화됩니다. 칸트는 인간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자유롭다는 거에 덧붙여서 자율적이라는 걸,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근데 칸트에 있어서 자율성은 묘합니다. 도덕적 혹은 정의로운 행동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내가 오직 도덕률 내지 의무에 따라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칸트에 있어서는 도덕률에 따라서 하는 행위, 의무에 따라서, 무조건 의무에 따라서 행하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그게 또 정의로운 행위가 돼요. 의무에 따른 행위가. 그리고 그 행위야말로 진정한 자유롭고 진정으로 자율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거 우리 상식에는 좀 안 맞게 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돈 낼 때 쾌히 돈 냅니까? 마지못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를 따른다는 것, 병역의 의미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의무를 따른 것은 오히려 이건 자유고 자율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탈적인 걸로 여겨지곤 합니다. 근데 칸트는 오히려 의무에 따르는 행위야말로 진정으로 자율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그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갖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 살인해서 안 된다라는 이 도덕률 혹은 도덕률이 말해주고 있는 의무, 이 의무나 도덕률은 남들이 시켜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부과한 법칙이라고 보는 겁니다. 의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살인해서 한다는 의무를 우리가 정해서 우리에게 부과한 거라고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살 때 자율적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도덕률을 스스로 만든 도덕률에 우리가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 된다,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라는 이런 도덕률들은 이성적인 존재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그런 도덕률을 자기에게 부과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정한
도덕률에 따른 행위.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자율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칸트에게 있어서는 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도덕률에 내가 따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고려한 행위는 외적인 요소에 구속된 비자율적인 행위로서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사회적 외적으로 나한테 부과한 의무에 따른 행위는 그건 자율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덕적인 행위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거 고려를 크게 안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 공동체 연대 의무 이런 건 배제됩니다. 그런 거에 따른 행위는 굳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스도 이런 노선에 취합니다. 로스는 정의 원칙을 정할 때는 무지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적인 합의에 의해서 정의 원칙을 확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의 원칙을 정할 때 이런 걸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자식이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어떤 지위에 있고 이런 걸 일체히 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걸 아는 상태에서 정의 원칙을 정하면 이기심이 발동돼서 자기가 유리하게 최대한 정의 원칙을 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은 정의로운 원칙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게 만들기 위해서 무지장막을 씌워서 정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로스의 경우에도 정의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행할 때 내가 누구이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지 이건 배제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것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주의적인 입장이 갑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측면은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라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고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그런 자예요. 자기가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자, 이런 자를 그냥 간단히 선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 강제된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다, 선택하는 자다. 이게 근세 이외의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의 인간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관의 기초에서 그 이외의 후속적인 입장들이 따라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대비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샌델의 거기 핵심 내용들을 갖다가 재구성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아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 선택하는 자아다. 여기에 기초해서 이 세 가지 사항들이 도출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의무만 있다라고 합니다. 두 종류의 의무만 있다. 어떤 의무? 두 가지 의무, 즉 인간에게 갖게 된 자연적인 의무와 합의에 의해서 생긴 자발적인 의무, 이 두 종류의 의무만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자연적인 의무는 뭐냐면 사람 사이의 의무로서 보편적인 것이다. 이런 의무는 자율적 의지 또는 가상적인 사회계로부터 생기는 것이므로 합의라는 행위를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인간을 존중하고 정당하게 이렇다면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건 굳이 우리가 합의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정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잔인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들은 우리가 합의하지 않아도 행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이를테면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때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황당한 주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합의하지 않고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건 자연적인 의무에 국한된다는 얘기죠. 자연적인 의무가 국한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무는 자발적인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집에 페인트 칠을 해주기를 약속했다면 그 사람한테 페인트 칠을 해줘야 돼요. 내가 약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페인트 칠해줄 의무가 없어요. 내가 약속한 당사자에게만 페인트 칠할 의무가 주어지죠.
이거는 그래서 특수한 의무예요.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생기는 의무예요. 이런 의무, 두 종류의 의무만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빠지는 건 뭐냐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는 연대 의무 같은 거는 없다는 겁니다. 연대 의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으로써 갖게 되는 연대 의무 같은 건 없다고 봅니다. 이렇다면 연대 의무의 대표적인 거 하나는 이런 거를 샌델은 듭니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구장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구장에 보면 선조의 잘못에 대한 후손의 사과와 배상의 책임에 대한 논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코리아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합니다.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구장, 정의란 무엇인가 구장의 앞부분에 한 번 등장하는데 그 일본하고 그 과거사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조선왕의 잘못에 대한 책임, 현 세대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사과와 배상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그 피해를 준 당사자가 아니고 후손들은 당사자지 않고 내가 뭐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난 독립적인 존재인데, 네? 라는 관점에서 그 조상의 잘못에 대한 책임 문제 같은 거는 후손에게는 없다라는 입장이 자유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게 되는 연대 의무 같은 건 여기서 고려가 안 되고, 이런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하고 배상할 의무도 없어져요. 그런 입장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입장에서 또 나머지를 더 살펴보죠. 권리가 조음보다 우선한다 라는 입장이에요. 이거 권리가 앞서느냐 조음이 앞서느냐, 정치 철학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문제예요. 권리와 조음 중에서 무엇이 우선하느냐, 그리고 정부는 도덕적인 문제에서 중립적이어야 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도덕적인 문제에 개입해도 되는가 아니면 중립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체주의 입장을 먼저 간단하게, 나중에 좀 공동체 입장 더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인용하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동체 입장에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도 되는가?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안에서 다 개입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사안과 관련해서 개입해도 된다. 예스의 입장이에요. 그 입장에 이제 선구자가 아리스토텔레스로 보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주의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말을 주목합니다. 오늘날 공동체주의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입장을 주목해요. 그리고 공동체주의들이 기본 입장이에요. 정치 체제 내지 국가의 목적은, 마이클 샌델은 정치 체제 내지 국가 부분을 우리 보니까 정치라고 이렇게 마이클 샌델을 번역해 돼 있던데, 정치 목적은 돼 있는데 뭐 정치 목적으로 해도 의미는 상관이 없어요. 정치 체제 혹은 정치 목적은 시민들의 좋은 삶에 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기본 입장이에요. 정치 체제, 국가의 목적은 뭐냐?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따르면 좋은 삶은 덕에 따른 삶이 좋은 삶이라고 말해요. 이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정치 체제는 시민들이 그 덕에 따른 삶이에요. 따라서 정치 체제 내지 국가가 할 일은 뭐냐면 시민들이 덕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 정치 체제 내지 국가가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기본 공동체주의 기본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을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몇 번 인용이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7권 1장에 나오는 요 구절이 많이 이용이 돼요. 요 구절이 공동체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이건 마이클 샌델의 어떤 출발점이면서 뭐 알파이면서 오메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최선의 정치 체제에 관하여 뭐 그냥 하죠. 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탐구하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지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역설해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탐구하고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 것인가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먼저 어떤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지를 규정해고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삶이 바람직한지, 여기서 바람직한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시민에게 좋은 삶인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 이걸 먼저 밝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순서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 왜? 국가 내 정치체의 목적은 시민들의 좋은 삶, 행복한 삶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밝힌 다음에 그에 맞춰서 그 목적을 실현하려면 어떤 정치 체제가 필요한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논의를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공동체주의 기본 중요한 입장입니다. 예. 그에 비해서 자유주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정부가 도덕적인 문제에 개입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입장에 따르면 좋은 삶을 시민들이 좋은 삶을 살아야 돼. 국가적으로 시민들이 좋은 삶을 살도록 시민들을 더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 자유주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칸트, 롤스 같은 입장만 보더라도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이므로 정부는 도덕적인 목적에 있어서 도덕적인 목적들 혹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에 취해요. 즉 정부는 좋은 삶에 대해서 그리고 덕과 악덕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게 좋은 삶이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삶을 추구할 건지는 시민들에게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시민들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유주의의 기본 생각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쫙 받아들여집니까? 자유주의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사고 속에는 우리 기본적인 심층적인 정서에는 공동체주의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인 사상에 크게 우리는 영향받아갖고 이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싶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정치가 시민들을 덥게 한다는 건 생사하고 위험하기조차 하다고 사람들은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선택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배하는 얘기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걸 왜 국가가 간섭해? 내가 선택해서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자유주의 입장이에요. 이게 오늘날 지배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조음이 권리보다 우선하는가? 이 문제도 쟁점이 되는 문제입니다. 조음이 권리보다 우선하는가? 여기서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조음이 권리보다 우선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입장이고 자유주의는 그 반대 입장이죠. 그래서 먼저 조음이 권리보다 우선한다라는 입장은 공리주의도 여기 들어와요. 공리주의는 공동체주의라고 분류되지 않아요. 공리주의는 공동체주의 아니에요. 공리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왜 공동체주의를 대비시켜 보면 공리주의는 여기서 조음을 같이 공리주의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공동체주의도 조음을 우선시해요. 조음 내지 선을 우선시해요. 근데 공리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이 말하는 선의 개념이 달라요. 선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동체주의는 선은 쾌락이나 행복이 극대화해 있다고 여기고 어떤 권리체계가 선을 실현할지를 물어요. 예. 좋은 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공리주의 입장? 이걸 딱 기준으로 해서 이걸 목적으로 해갖고 이 조음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권리를 허용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리주의는 그리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매우 다른 선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다는 거죠.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덕에 따른 삶, 이게 바로 좋은 것이라고 보고 선이라고 봐요. 이런 삶이 국가의 목표, 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게 그쪽 덕에 따른 삶이라는 건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인간의 고유 기능의 발현을 선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권리에 관한 규정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리에 앞서서 조음이 먼저 확립돼야 된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공동체주의 내지 공리주의는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에 비해서 자유주의는 칸트와 롤스는 특정 선의관념으로부터 권리를 도출하는 정의론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의무와 권리를 특정한 선의관념으로부터 권리를 도출하는 정의론의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의무와 권리를 정하는 원칙이 좋은 삶에 대한 어떤 특정한 관념의 기초에서는 안 된다. 좋은 삶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권리를 가져야 된대.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전체의 선을 위해서 희생될 수 있다라는 걸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 입장을 조음보다 권리가 우선해야 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들이니까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조음은 각자 선택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게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인간관,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다, 선택한 자다라는 거에 기초해서 나온 입장들입니다. 그리고 칸트, 여기서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 좀 더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조음이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칸트는 거의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 속에서 도덕의 최고 원칙에 대한 철학자들의 혼동이라고 하면서 고대 철학자들의 혼동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Ancient Philosophers, 고대 철학자들은 두 가지 잘못을 범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두 가지 잘못이 아니라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윤리적인 뭐에 윤리적인 고찰을 집중하냐면 최고선, highest good, 최고선의 개념에 대한 정의에 그 윤리적인 고찰을 전적으로 헌신해요. 그러니까 최고선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1차적으로 전력 투구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음을 도덕적인 법의 결정적인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뭐가 좋은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도덕률이니 이런 걸 정한다는 얘기죠. 이런 순서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대한 규정을 하고서 그 다음에 도덕 법칙을 정하는 순서를 취하는데, 이 순서는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가 이제 칸트 입장이라는 얘기죠.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원칙에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그 원칙에 맞는 선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다. 선은 차후의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고대 철학을 비판합니다. 이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더 확장하면 소크라테스에도 적용됩니다. 롤스도 같은 노선을 취합니다. 평등한 시민의 자유는 목적론적인 원칙에 근거할 때 위태로워진다. 목적론적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론적 입장이죠. 인간 국가의 목적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거다. 이 목적을 정하고 목적에 맞춰서 권리를 정하는 방식, 그런 식의 목적론적 입장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목적론적인 이론의 구조에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다. 그 이론은 애초부터 권리와 선을 잘못 연관시킨다. 독립적으로 규정된 선을 먼저 바라보고서 우리의 삶의 형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세 이후에 강력한 고대 공동체주의적인 사상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들이 계속 노출돼 왔고, 현대에도 크게 이 입장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80년대 이후에 1980년 이후 맥킨타이어의 문제제기 이후에 공동체주의가 새롭게 주목받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자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자아를 뭐 원자적인 자아 이런 식의 표현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자아는 뭐 무연거적 자아 이런 말도 써요. 공동체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공동의 삶에 참여하는 자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언급함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 인간관을 한번 살펴보죠. 공동체주의 인간관은 맥킨타이어에는 인간은 서사적인 존재다라고 하는데, 맥킨타이어는 인간은 자발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자유주의적 입장이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사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사적인 존재, relative being이라는 거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 스토리텔링 being이라고 하는데, 이야기하는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인간은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작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작가야. 모든 사람은 작가예요. 그래서 한편에 큰 소설들을 써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를 엮어가는 작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이 물음에 답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 일부인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나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사회 전체의 이야기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알려면 나는 어떤 이야기, 나를 포함하는 이 공동체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 일부인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도덕적인 수권은 나의 삶을 포함한 더 큰 삶의 이야기 안에서 그 큰 이야기에 대한 성찰을 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나는 단지 개인으로서 결코 선을 추구하거나 덕을 실천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속한 이야기를 받아들임에 의해서만 내 삶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나는 공동체라는 큰 삶의 이야기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 관점에서 나는 단지 개인으로서는 결코 선을 추구하거나 덕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 인간의 서사적인 존재의 의미를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서 그걸 인용하면 맥킨타이어에 인용하면 맥킨타이어는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이며 소속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인간의 자아는 선택 없이도 공동체 속에서 부담을 감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도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일정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연고적인 encumbered self라고 합니다. encumbered self. 이걸 부담을 감수하는 자하고 이걸 연고적인 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인 정체성들을 지닌 자로서 우리 자신의 상황에 접근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런저런 도시의 시민이며 이런저런 조합 또는 전문가 집단의 일원이다. 나는 이런저런 친족, 부족, 나라에 속한다. 그러므로 내게 좋은 것은 소속 집단 사람에게도 좋아야 마땅하다. 좋아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친족, 내 나라의 과거로부터 다양한 빚,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정사실을 구성하며 내 도덕의 출발점이다. 또한 이 점은 부분적으로 내 삶과 도덕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를 운명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소개하려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될 거예요. 나는 외국 사람하고 만나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끼리 나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나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교 나왔어요. 혹은 어느 직장 다녀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거론하게 됩니다. 나는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개인주의에 대한 맥킨타이어의 견해 한번 살펴보죠. 일단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도덕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내 정체성과 그로 인한 짐은 제쳐두고 없애야 한다. 내 나라가 한 일의 책임을 떠맡기로 내가 간접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 내게 책임은 없다. 오로지 미국인은, 독일인은, 일본인은 오늘날의 미국인, 독일인, 일본인 과거 사회 문제들을 안고 있는 나라들이죠. 책임이 없다. 개인주의 입장에서는. 근데 서사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과거로부터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자발적인 존재와는 다르다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나머지 문제도 다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아, 즉 연고적인 자아를 가진 존재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체 입장에서는 그렇죠? 인간관이 이렇게 돼요. 그에 따라서 세 가지 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는 도덕적인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봐요. 개입할 수 있다라고 봐요. 개입할 수 있다. 개입해야 한다 좀 강한 것 같네. 개입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조음이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런 얘기. 아까 대비를 보여줬으니까 이거 또 세부적인 내용 빠뜨리고요. 1번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세범죄의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자연적인 의무가 있고요. 의무가 있다. 살인해서 안 된다.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 등등 그 자연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합의를 하지 않고도 지켜야 될 자연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인 의무가 있어요. 내가 합의했을 때 그 합의한 것에 대한 의무를 가져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공동체주의에서는 연대 의무라는 게 추구됩니다.
특수하고 합의를 요하지 않아요.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특별한 의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주의의 입장이죠.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공동체주의에 그러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지금 제가 대체로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구장의 기초에서 공동체주의 입장과 자유주의 입장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익숙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입장인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는 공동체들 중에서 최고의 것이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는 공동체로서 최고의 좋음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폴리스는 오늘날 말하면 그냥 국가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냥 도시국가라고 말하는데 국가 혹은 나라는 최고의 좋음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좋음이 이게 뭐냐? 그 최고의 좋음은 좋은 삶이에요. 시민들의 좋은 삶, 행복.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공동체주의자들이 오늘날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본성상 폴리스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우연 때문에가 아니라 본성 때문에 폴리스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거나 인간 이상인자이다 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본성상 폴리스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폴리스를 통해서만 좋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입장에 서 있죠. 서 있어요. 이게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인간은 벌이나 그 어떤 군집동물보다 더 완전한 의미에서 폴리스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동물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줄여서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지각을 다 갖고 있는 특이한 동물이고 이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러는데 사용할 말을 갖고 있기도 해요. 이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 속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게 인간은 폴리스적인 폴리티컨 존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공동체 폴리스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라 이게 바로 공동체주의하고 같이 하는 입장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폴리스는 본성상 개인보다 앞선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재밌는 얘기도 한데 빼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폴리스와 좋은 삶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조금 더 추적해봐요. 폴리스가 최고의 좋음, 즉 시민들의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좋은 폴리스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좋은 폴리스가 갖춰져야지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좋은 폴리스는, 좋은 국가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 그건 좋은 정체를 갖출 때 가능하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체제가 좋은 정치체제인가를 많이 논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 아까도 한번 인용했습니다. 샌델 내지 공동체주의가 주목하는 구절이에요. 최선의 정치체제에 관해 적절한 방식으로 탐구하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먼저 어떤 삶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규정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삶은 좋은 삶, 행복한 삶이라고 했죠. 이걸 먼저 규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철학적으로 어떤 정치체제가 좋은 정치체제인가 논하려면 좋은 삶이 뭔지를 먼저 밝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윤리학적인 논의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윤리학적인 논의. 그러면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이게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정책, 좋은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가 밝혀져요. 자, 오늘날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 정치가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 좋은 삶이냐? 근데 공동체 입장은 그걸 모르면 제대로 정치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니코마크스 윤리학에서는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간이 5시 정도 됐는데요. 우리가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